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젊은 차세대를 이끌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통일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네, 저희 원래 이제 항상 빠숑님과 월 말에 하는데 월 초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그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2025년도 6월 3일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그래서 대선 결과 이재명 후보님께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 이재명 시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갔다가 당선이 되셨고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졌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아마 뭐 뉴스에서 보셨을 거고, 취임사 할 때도 보니까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들 이제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우리는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투자자니까 각자 도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시대가 왔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막 했었지만 진짜 왔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았어서 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카톡방이라든지 어디 막 글들에도 보셨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이정재 형님께서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그것도 3번이나 하면 나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역대 정권 집값 상승률, 물론 이제 뭐 정권에 따라서 된다라고 말하면 너무 단편적이지만 일단은 진보 정권 때마다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노무현 시즌3 아니냐, 문재인 시즌2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재명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책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기도 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보긴 해야겠지만 공교롭게도 항상 이제 또 진보 정권 때 올랐다 보니까 이번에도 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자면 5월달 기사예요. 5월달인데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천장 뚫은 부동산,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 84 타입 국민평형 기준이 70억 돌파했다 라는 기사가 25년 3월이었었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죠. 와, 이게 원베일리, 물론 이거는 대형입니다. 대형이지만 165억. 와, 아파트에서 165억. 우리가 이런 금액대는 항상 예전엔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에서 보던 숫자였잖아요. 그건 뭐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고급 주택이었었죠, 그거는. 그랬는데 이게 레미안 원베일리도 165억. 물론 평당가로 따져보면 84 타입 70억이 더 비싸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일단 이 금액대에서 놀라게 되는 것이고요. 상급지만 그러냐? 아니다. 마포구, 종로구, 구평도 25억 돌파했다. 경희궁자이도 25억이 넘어갔고, 마포에서도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도 25억 5천을 넘어갔고, 지금 말로는 뭐 더 거래가 됐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직 실거래가는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25억, 물론 뭐 성수동은 좀 논외입니다. 성수동 50억 넘게도 거래되니까 성수동은 좀 따로 취급해야 되긴 하지만 성수동에서도 서울수 리버뷰자이가 24억 5천 실거래가 구평 기준으로 뚫었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준송파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분양 난다 했었을 때 분양가가 13억이었는데 현장 들리는 말로는 28억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29억도 근접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30억 눈앞에 뒀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면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진짜 빠숑님 얘기처럼 30억 시대, 이렇게 가는 건가? 라는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빠숑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쳐다보고 실거래가도 보고 뭐 지금 현장에서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자, 이제 대선이 끝났네?
부동산 시장은 했더니 금액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일단 이렇게 뛰었어. 더 뛸 것이냐 아니냐 네. 아니면 반대로 떨어질 것이냐. 중요한 거는 사실 더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정재 봤잖아요. 우린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땅 짚고 기사 나왔죠? 6월 4일자 바로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선 주택가격 폭등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라는 아주 도발적인 네. 기사로 나왔었죠. 자기 신도시 공급 확대 있고 막 공급 숫자만 늘리는 거 의미 없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사실 전 정권에서는 정책을 좀 잘못 쓴 게 있어요. 네. 저는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게 다주택자 규제 정책은 똘똘한 한 채를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때, 문재인 때 가장 대표적인 실책이 공급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 억제로 갔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라고 봐요. 네. 다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2주택자는 취득세 8.4, 3주택자는 12.4% 취득세 납부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가 붙습니다. 25년도, 아니구나. 26년도 5월 9일까지로 네. 기억하는데 이때까지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가 있는데 이거 지나가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세율이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 팔아도 남는 게 없는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양도세는 팔아야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팔면 되지 뭐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팔고 버티나 보자 하면서 종부세가 와장창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종부세율이 좀 낮아졌어요. 2주택자 중과세율도 없어졌고요. 3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인데 여기서도 세율 자체가 좀 많이 낮아졌죠. 근데 이게 과거 세율을 보면 네. 야, 인정사정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였을 때 중과세율이 있었던 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유세도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게 될 텐데 그렇죠. 보유세는 항상 얘기해 드렸지만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는 전세 간주인들의 과세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물론 여기서도 조건들은 또 있습니다. 고가주택 같은 게 이제 바뀌는 사항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 2주택자도 이제 세금 걷겠다. 간주임대료 걷겠다. 물론 고가주택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유에 있어서 임대에 대한 소득세들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규제지역은 안녕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강남 3구랑 용산구 딱 4개 구역만 남아있는데 우리 과거 조정대상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는 어지간한 수도권과 지방들은 다 묶여 있었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규제 지역인 곳들이 야 언제 규제 지역 묶이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마포구나 성동구나 강동구 등기 치시는 분들께서는 소장님 저 잔금이 9월 달인데 그 사이 조정대상 지역 바뀌는 거 아니겠죠? 조정대상 지역 바뀌게 되면 앞서서 말은 안 했지만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조정일 때 취득하면 2년 보유면 비과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취득하게 되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거든요. 그렇죠. 이게 잔금 기준입니다. 잔금 원칙은 잔금 기준에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고요. 계약 일자로 봐주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예외적으로 봐줍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권 때 아주 유명한 짤 보셨을 겁니다. 이제 얘기 나오죠.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근로소득으로 갔다가 막 보유세 내기 급급하면서 움직였었던 시절이 아른아른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빠르게 다주택자분들은 싹 정리해서 똘똘한 채로 가야 된다. 똘똘한 채 어디? 하니까 이제 강남 3구, 용산구 그리고 나한테 상급지가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라면 그쪽으로 이런 식으로들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사 나오죠?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가시밭길 당분간 현상 유지가 전망된다라고 돼 있어요. 오. 뭔 소릴까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 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우려도 하고 기대도 같이 있긴 해요. 와,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분명 또 똘똘한 한 채 선호 영상 심해지면서 집값 폭등하고 그리고 좀 지방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냐 라는 우려를 하기도 하면서 반대로 또
서울주택 들고 있는 사람들은 또 기대도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서울집값 폭등시켜줄 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번 대선 자체가 조기 대선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그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카테고리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 카테고리가.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간신히 찾았잖아요. 없나 하면서 보다 보면 생활 안정에서 259페이지 딱 한 페이지 있습니다. 반 페이지예요, 반 페이지. 아, 반 페이지. 네, 반 페이지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유의미한 문구가 있어요. 뭔가요? 이전 진보 정권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문구가 있는데 어떤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보게 되면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 항상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칠 때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의 초고가 거래들을 보면서 야, 저거 문제야, 규제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규제를 걸었는데 문제는 그 강남 일부의 지역을 보고서 전국에 적용이 되는 규제를 펼치다 보니까 유탄을 맞는 곳들이 있죠. 그렇죠.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 돌 맞아서 죽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이 많이 힘들었고 지방 힘들었죠. 지금도 대출 규제들 거는데 메가커피 사장님께서 165억 아크로 리버파크를 살 때 등기부등본 떼보면 알겠지만 대출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DSR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사실 강남은 대출 규제가 있어도 그냥 현금 부자들이 많이들 갔습니다. 그전에도 뭐 60억 거래, 65억 거래, 70억 거래 대출 없이 그냥 갔거든요.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시장이지 대출 규제랑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이런 대출 규제 때문에 유탄을 맞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 지방이었죠. 아무래도 소액으로 움직여지는 시장들이 대출에 되게 민감합니다. 오히려 자산가들은 관심들이 없고요. 그 사람들은 대출과도 상관없고요. 제일 극단적인 정책도 있었죠. 문재인 정권 때 대표적으로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 0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정책이었죠. 우리가 참 창조 경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전무후무한 정책들,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강남이 일시로 주춤을 했었지만 다시금 또 올라갔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강남 사람들의 자산 건전성을 충실하게 해준 덕분에 역전세 맞았었을 때 사실 다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영끌로 갔던 갭이 낮았었던 곳들이 역전세 터지고 전세 사기 터지고 했었지만 뭐 강남 아파트가 뭐 물론 전세 보증금 빠지는 폭은 절대적인 액수는 더 컸지만 강남에서 뭐 아파트왕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반포왕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왕들은 많았죠. 그쵸. 다른 왕들은 많았는데 지켜는 봐야겠지만 진짜 유의미한 문구 그리고 그 전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다못해 윤석열 정권도 이렇게 안 갔어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특정 지역 폭등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누누이 얘기를 해도 그 결국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언론에서 어디 얼마 갔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특정 지역 갔다가 전국을 규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항들이 나왔는데 이걸 일단 안 하겠다라고요. 즉 수요 억제 정책보다는 공급 활성화로 가겠다. 사실 이게 전공법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시즌3 아니냐라고 했었던 게 결국은 다주택자 규제 이로 인한 똘똘한 한 채인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그런 거 안 하겠다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분석할 만한 것도 별로 없긴 해요. 내용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아예 안 봤어요. 그렇죠. 뭐 사실 뭐 발언한 것도 많지도 않고 이번에는 사실 부동산 이슈가 쟁점이 안 됐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 굳이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면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하겠다라고 해요.
고분양가 문제는 사실 기본적으로 뭐 인건비도 그렇고 건자재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인허가도 사실 잘 안 해주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인허가를 단축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허가 단축은 저희 나중에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위원회는 사실 실무적으로 더 말들이 좀 많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이거는 좋긴 한데 공공성을 또 강화하겠대요. 기부채나 공공기업 받겠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또 사실 이거 조삼모사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네, 일단 앞에 사족이 조금 꺼림칙하긴 해도 일단은 완화해주겠다. 네네. 일단 완화해주겠다니까 좋고. 근데 얘는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또 기준금리 또 내려갔잖아요. 네. 돈 풀어서 부양하는 정책은 안 하겠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하겠다. 즉 대출 규제는 그래도 우리 이재명 정부 시대에도 꾸준히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뭐 사실 더 분석하기에도 이게 4개가 다예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첫 번째 거. 그래도 그동안 수요 억제로 가는 게 아니라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 뭐 유명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제 실명을 밝히기 좀 그렇지만 우리 문재인 정권 때 하도 이슈가 됐었던 거. 네. 왜 자꾸 강남 집값 가지고 그럽니까? 맨하튼 집값 뭐 몇백억이에요. 이거 가지고서 뉴욕타임즈에 기사 안 쓰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자꾸 강남 집값 가지고서 그럽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네. 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말 자체는 저는 되게 맞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네. 사족을 붙여서 조금 논란이 됐었죠. 내가 네.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해가지고 국민적인 네. 분노를 좀 받긴 했었지만 네. 그 사족을 떼어낸다라고 하면 그 말은 맞거든요. 그냥 네.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다라는 우리가 막아야 되나요? 근데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는 초고가 아파트 자체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걔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나인원 한남이 뭐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인가요? 100억이 있어서 네. 나인원 한남 가려고 했었다가 네. 200억이 돼서 못 갔어. 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네, 일반적으로는 못 갑니다. 저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시장은 그 시장이고 특수 시장이고 일반적인 시장으로 보자. 정책은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게 당장 국토교통 장관도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다주택자 규제 안 하나요? 그러면 우리 항상 얘기하는 똘똘한 채 이제 뭐 해결되나요? 라고 말하기에는 네. 또 씁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씁쓸할까요? 우선은 이거는 이재명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네. 집값은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공급 절벽이 저희 누누이 항상 얘기를 강조드렸었지만 드디어 다가옵니다. 2026년도부터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급량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공급 절벽 이슈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대로 완화할까는 또 의문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도 원래 다주택자 규제 다 완화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양도세 중과도 폐지하겠다 했었었고 종부세도 이제 국회 통과 과정에 후퇴하긴 했었지만 아예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려고 했었었고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완화한다라고 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막혔었는데 강화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있었던 걸 완화할까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이게 완화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돈이 지방으로도 풀린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와 별개로도 공급이 감소되는 게 지금 가장 닥친 시급한 문제다. 뭐 이건 팩트니까. 네. 네네. 자,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도랑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급량이 그래도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4만 건, 3만 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제 문제는 2026년도죠. 현재 시점에서 누계된 숫자는 11,000건이고요. 네네. 이게 모집 공고 기준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만 건대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1만 건대 중반이라 한다 하더라도 반토막 이하죠. 네. 그 공급량이 사실 진짜 적은 겁니다. 그러면 김재웅 소장 저것도 집값 올라간다고 저러는 거다. 너는 맨날 올라간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공급 절벽은 팩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거 너 통계 가지고 장난치신다. 네. 공급 절벽은 없다라고 애초에 공급 절벽을 부정하시는 전문가도 있고요. 네.
공급 절벽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 말장난이다. 말 그대로 이거는 주택 총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가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지.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한 세대가 증가해도 전체 총량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절벽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의 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택. 다들 서울 신축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네. 지금 구축 아파트는 가격 회복 못한 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신축 구축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신축 공급들이 안 되는 거. 또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당장 전월세 금액, 입주장이 열려줘야 전월세 금액이 안정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사항들을 저는 얘기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네. 이거를 일부 전문가들만, 부동산을 하락합니다 라고 하신 전문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조차도 이를 선동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가요? 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고 이게 2024년도였던 것 같아요. 4년도. 그럼 윤석열 정부 때네요. 네, 그때 이제 나왔었던 보도자료인데 너무 재밌어요. 신문 10답,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고 그걸로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그렇다던데 이거 근거 있냐? 근데 이제 민간 전문가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국토부도 사실 말장난합니다. 2024년도랑 2025년도가 부족하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저는 항상 2026년도 이후가 문제라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근데 2024년도, 2025년도 많아요 라는 얘기들만 합니다. 그럼 2026년도 이후 물량을 까란 말이야. 그리고 2025년도 물량도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좀 많아요. 이제 민간 전문가분께서 네. 이거 혹시라도 네. 위심인데 26년도 물량을 좀 땡겨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네. 부동산 원이나 알릴사는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인허가 실적 가지고 사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6년도 거를 까야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26년도 거 오픈하고 27년도 거 오픈하라 라고 하니까 네. 여기 또 24년도 8월 달에 네. 현 시점에서 26년도 입주 물량을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대요. 이게 뭔 소리야? 인허가로 예측한다면 건축심의나 네. 뭐 관리처분인가나 이것까지는 모를 수 있어. 왜냐면 2주 철거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네. 적어도 착공기를 내고 실착공한 데들은 3년 뒤 그렇죠. 뭐 4년 뒤 길어봤자 5년이니까 일반 분양까지 네. 안 했어도 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토교통부가 오픈하기가 싫다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2025년도 3월 달에 또 얘기합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예년보다 많았고 앞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서울 경제에서 집값 불안해진다. 내년도 입주 물량 2만 가구 감소한다라고 하니까 야, 너 언론에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을 선동하지 말아라. 앞으로도 공급은 충분해 라고 네. 얘기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거꾸로 26년도부터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26년도에 공급량 반토막이 되고 27년도에도 없고요. 28년도에도 없어요. 우리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다 못살게 구면서 인허가 다 박살내고 있는 조합 해산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나올 게 없거든요. 제가 전문 분야가 사실 부동산 분야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메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정비 사업의 권위자입니까? 권위자. 박사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정비 사업에 뭐 지금 움직이는 꼴을 보면 있는 사업들도 지금 지연되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뭐 자체 문제 때문에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또 인허가도 또 안 해주기도 하고 공사비 올라가고 인건비 문제 많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분간에 해결되지가 않아요. 네. 그 뭐 오세훈 시장이 신통 뭐 지정하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실제로 입주하려면 진짜 빨라요. 15년에서 20년인데. 그렇죠. 네. 도대체 이 국토교통부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 제 추측인데 네.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조차도 사실 맞습니다. 2026년도 공급량 반토막 나고요. 네. 입주 물량 없어서 전월세 금액부터 폭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패닉바잉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서울 아파트 오늘이 제일 싸다. 그러면 이제 착한 거짓말, 네. 화이트 라이어, 그쵸. 그런 거네. 착한 거짓말 하신 거네. 이번에 그린벨트 푼다 했었지만 사람들이 관심 있는 데는 어디예요? 서초 서리풀 지구인데. 그렇죠. 1기 신도시는
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 물렸고요. 아까 말한 이제 서리풀 지구, 이제 거기 그린벨트 푸는 거는 28년도 착공, 그리고 31년도 준공 시키겠다고 했어요. 아, 그렇죠. 또 바닥 공사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28년도 착공하려고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무리 토지 수용하는 거라 하더라도 상기신도시 잘 안 되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숫자의 키워드는 저는 거꾸로 공급이 하도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 보고 기다려라. 좋은 곳에 분양 물량이 나올 거니까 기다려. 30년도 준공이고 31년도 준공이고 그리고 착공 시점 27년도 28년도면 27년도 28년도에 일반 분양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야 기다려봐. 분당에서 나올 거야. 라고 보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그렇게 진실을 호도한다 하더라도 26년도는 다가오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재밌는 리포트를 냈었어요. 당해년도 주택 인허가 대비 착공 기준 보게 되면 국토교통은 그렇게 자랑하던 인허가 물량 데이터 이거부터 흔들리고 있다. 주택 인허가를 받아놨어요. 건축심의 받았어. 사업시인가 받았어. 그런데 착공을 안 해. 지금 가장 최근 2023년도 거까지는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본다 했었을 때 60%도 안 된다. 즉 50%대로 착공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인허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착공을 했죠. 거의 대부분 다 착공을 했는데 90% 넘게. 근데 지금은 확 떨어졌고요. 2024년도도 보긴 봐야겠지만 이것보다 뭐 올라갈까요? 올라가길 바라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또 이제 착공하면 끝인가요? 준공도 늦어진다. 그렇죠. 점점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중단되는 데도 많고 그렇죠. 30개월이면 30개월.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2년 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3년도 빠듯해요. 뭐 아예 그냥 5년 하는 데도 많아요. 고층 같은 경우는 다 5년 하죠. 최근에 한남 4구역 삼성 레미안에 수주했는데 물론 뭐 여기는 언덕도 있고 발파도 해야 되고 뭐 지방 공사하는 게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지만 4년을 제시했어요. 초고층도 아닙니다. 48개월. 22층짜리를 짓는데 4년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또 착공했으니까 이제 입주 언제예요? 라고 했는데 또 요즘은 사실 또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 때문에 공사 멈추고 또 지연되고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잖아요. 국토교통부가 제가 잘은 모르긴 몰라도 26년도 혹은 25년도 준공 물량으로 있었던 거 또 지연되면서 아이고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쟤네가 늦어졌네요 하면서 뒤로 또 밀려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럼 이제 팩트. 우리는 현재 모집 공고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여러분 무료로 여러분이 직접 다 볼 수 있습니다. 26년도 물량이 현재 모집 공고 기준으로 1만 1000건대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았었을 때 짜자자잔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가 단 2군데가 있습니다. 방배 5구역, DH 방배.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대조 1구역, 1스테이트 메리알레. 이렇게만 각각 여기만 3000, 2000세대고요. 나머지는 700, 500, 300 1페이지가 이래요. 그러면 또 뒤 페이지는 뭘 한 거예요? 100, 200세대들이 막 있단 거잖아요. 입주장이란 게 있을까요? 당장 사람들이 기대하는 곳 2026년도 입주하는데 대단지 그것도 반포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레미안 트리니원 그것도 아마 여기가 아직은 안 분양 들어갔죠. 분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하면 1만 건대 중반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야 이거 더 있지 않냐 뭐냐라고 해도 솔직히 이제 다시 생각해 볼게요. 대단지 입주장이 열려야지 전월세 금액도 좀 조정되고 하는데 솔직히 반포에 입주장 열린다고 반포 집값 떨어지고 그럴까요? 더 올라가요? 저기는 더 붐업이 돼가지고 막. 그렇죠. 전월세 금액도 장난 아닐 거거든요. 여기 그냥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넘칠 테니까. 그리고 막 이제 사람들이 요령이 생겨갖고 새 아파트가 생기면 줄 서 있어 일단 전세 월세자들도. 왜냐면 초기에 싸다는 또 그게 옛날에 그게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싸지도 않아. 맞아요. 구축들은 좀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신축들 전월세는 안 빠지더라고요. 당장 이번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전세 폭락한다라는 얘기들 많았었는데 사실 아니었거든요. 계속 나가서 그냥 입주장 없었어요.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전월세 금액 무너지는
헬리오시티도 전월세 금액 무너졌었는데. 그럼요. 뭐 3억 이랬었어. 맞아요. 그래서 국민평이 3억 4억 했었거든요. 예. 선순위 대출 끼고 후순위로 들어간 전세는 4억대도 제 봤고요. 맞아요. 예. 84 타입이. 근데 둔촌은 막 전세 11억에 거래되고 막 그래 버리니까 맞아요. 예. 그냥 우리 계약금 20% 넣고 그냥 전세 보증 맞아서 다 잠금 칠 수 있었습니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월세 금액 안정되고 이런 입주장이 있을까? 오히려 2025년도만 하더라도 둔촌 주공은 뭐 사실 태풍의 눈처럼 네. 오히려 거기는 조용하게 또 넘어갔고 지금 오히려 지금 이문동과 장위동의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해당 지역들은 지금 전세 금액이 진짜 안 나갑니다. 지금 강북 쪽은 그렇죠. 네, 확실히 지금 강남 쪽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금은. 네. 동북권역 전세가 지금 현재 이문동이랑 장위동이 아직도 84 타입 기준으로 5억대 전세가 있어요. 오, 84가? 네, 84 타입이. 예.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네. 저렴한. 그러니까 사람들 잠금 쳐야 되는 사람들 빨리 내놓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네. 근데 이것도 올해까지라는 거죠.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없으면 여기도 전세 다 해소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맨날 분석하는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보통은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서 청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안 물량을. 그래도 저희 어제 온라인 네. 저녁 모임 하면서 네, 온라인. 이게 온라인입니다. 바로 네. 김정은 선생님의 규증한 칼럼이 담겨 있는 네. 온라인. 예. 저도 이제 공급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얘기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어떤 얘기 있었냐면 우리 청약 전문가 열정로즈님. 열정로즈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 했었죠? 열정로즈님께서 야 이거 지금 청약 네. 서울은 기다리는 사람만 엄청 많고 네. 지금 청약 물량이 너무 없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청약 전략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약 전문가분 통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 네. 넣으려고 했어. 네. 내가 다 뚫을 수 있어. 그랬는데 분양이 없어. 분양권, 입주권, 매매가 2배로 껑충 뛰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2배 떴다는 거죠? 네, 청약을 기다리다가 그냥 사야겠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됐었던 게 은평구, 중랑구마저 분양가가 14억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짝 미분양이 났었는데 결국 다 완판됐다. 조금 지나서. 네. 그러니까 우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 1구역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여기는 84 타입도 없었어요. 그렇죠. 74가 최고 큰 평이었죠. 일반 분양분 중에선. 74가 13억 7,800. 그럼 이걸 84로 선언하게 되면 10억 넘어가는 거죠. 그쵸. 예. 거기다가 여기서도 옵션 넣고 확장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14억이거든요. 그럼 서울은 아이파크가 되게 싼 거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서울원 아이파크가 다시 보니 선녀 같네 한 거죠. 그때 막 84 타입 이하 미분양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없지 뭐. 84 타입 이하는 다 분양 없어요. 끝났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는 옵션 되게 잘 해놨다 하더라고요. 차원이 틀리는 안 같아요, 여기 또. 예. 그래서 아이파크가 신경 써서 했다 보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14억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다시 보니 선녀 같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82점 통장이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82점이면 반포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포 주공 1단지 3주고 트리니원 여기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물론 현실적으로 아마 뭐 내가 저기 하기에는 돈이 없고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솔직히 돈 1원도 없어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채를 했어야지 저건. 빙고. 뭐냐면 솔직히 30억 로또, 40억 로또 이제 그것도 아니고 분양가 얼마 때쯤 봐야겠지만 솔직히 30억이 일반 분양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기본 40억 로또 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80점 너무 아까워 솔직히. 그러면 솔직히 사채 우리 일부 이자 12%를 준다 하더라도 돈이 한 푼도 없어서 30억을 풀로 막 대출 땡기고 아마 분명 여기는 3년 거주일 거거든요. 이자만 극단적으로 10억 냈다 쳐요. 그래도 돈 남는 거 아니에요? 남죠. 이거를 하지만 아무튼 그만큼 지금 청약 여기가 좋다. 예. 그만큼 지금 오히려 공급이 많다라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제일 체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청약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더라. 맞습니다. 2026년도 입주 물량 보게 되면 야, 서울 지금 현재 시점 11,000 물론 여기 좀 넘어가겠죠. 네.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평구 2,700, 서초구 3,000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지만 나머지를 보면 다
다 몇백 선이에요. 아예 빵빵빵도 있고요. 있다 하더라도 많지 않다. 물론 여기서 분양 더 추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서울 집값은 전 그렇게 봐요. 올라가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네.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냐 완만하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정책이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 부작용으로 갔다가 일시적인 눌림 후에서 폭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보게 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요 억제 정책은 안 펼친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정책은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공급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음 키워드가 정비사업 활성화예요. 공급을 강조한다라고 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용적률 부담금 완화를 하겠다. 상기 신도시 신속 추진하겠다라고 발언들을 했습니다. 분당 선도지구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이품화로 유명한 곳이 있죠? 양지마을. 양지마을. 사업성도 높고 뭐 인기 너무 많죠. 순회동에서 1등. 예. 근데 여기서도 이런 용적률 인센티브가 오늘 이 시간에서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만 얘기하면 공짜는 없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용적률이 늘어난다. 뭐 내가 기존 용적률 200에서 300이 됐어요. 300에서 500이 됐어요. 라고 하게 되면 우와 용적률이 너무 늘어났어요. 너무 좋겠다라고 하지만 기부 체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 체납한 땅을 제외한 것 곱하기 용적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용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용적률 200에서 500이 됐으면 300%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땅 10%가 빼앗기게 되면 나머지 땅 곱하기 용적률이고요. 이 10%를 기부 체납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어는 나는데 우리가 체감이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 일기 신도시도 우리 예전에 모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조감도에서도 예시가 이 땅을 걷어서 공공시설도 놓고 우리가 인프라도 놓고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공람 나온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생각하느냐라는 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공공기업 비율들도 다 제시가 되겠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기사가 나오죠. 선도지구 지정할 때는 다 가는 것처럼 봤었지만 통합재건축 공공기업은 폭발적인 증가로 주민이 불안하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니 네. 왜 이래? 왜 이렇게 주민들이 불안한 거야? 라고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용적률 주는 게 공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또 문제가 선도지구들 사실 동의율은 다 만점이었었어요. 네. 선도지구들의 휘비를 엇갈리게 한 거는 공공기여를 많이 쓰겠다라고 한 곳들이 공공기여 많이 내겠다라고 선제시한 곳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야, 국토교통은 너 이거 공공기여 많이 한다 이걸 선정해 줬는데 너 안 한 다음에 이거 약속 불이행 아니야? 로 볼 것이고 공공기여 많이 하니까 주민들은 일단 선정되고 보자 했지만 선정되고 보니까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거죠. 네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삥을 뜯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잘 안 되고 그리고 임대주택도 항상 갈등들은 많이 있고요. 원가도 인정 안 해주는 임대주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지구 딱 지정되면서 이렇게 묶여가면서 이제 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선도지구 지정됐고 여기서도 지금 통합재건축 관련해서도 갈등들이 좀 많잖아요. 기사 나오죠. 역세권 내줄 수 없다. 자리 싸움의 몸살.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통합재건축은 결국은 조별과제라고 전 얘기를 해요. 대학생 때 조별과제 잔혹사들 해봤잖아요. 누구 한 명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양보를 안 해. 그러면 결국은 이건 파행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님께서 아니면 이 새 정부의 정책을 펼치려고 준비 중이신 고위공무원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뭐 제초안이 뭐고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제일 핵심은 전 둘 중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담금이 문제거나 분담금이 문제거나 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성이 안 나오면 당연히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고요. 사업성이 나오면 너네 번 거 많네? 초과이익 환수금 낼만하지? 하면서 부담금이 또 떨어집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있기 때문에 진짜 해줄 거면 이거 재건축 초과이익 컨설팅 해결해줘야 된다 보는데 좀 불안불안한 게 5월 16일 어떻게 따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반감만 사니까 발언을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발언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재건축 초과이익 컨설팅 일단 시행해 봐야 된다. 네. 재건축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들이 좀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했지만 제일 핵심인 제초안 네. 이거 해결 안 되면 완화를 해도 조선모사다. 병 주고 약 주고다. 네. 앞에서 빼줬더니 뒤에서 부과한다더라가 되기 때문에 진짜 해결해 줄 거면 제초안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네. 오히려 기대를 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도 제초안 폐지가 공약이긴 했었지만 네. 솔직히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약은 할 수 있어. 네. 근데 국회 통과 사항이잖아요. 맞아요. 국회 통과가 안 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재명은 합니다잖아요. 제초안 없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해줄 거라고 이재명은 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제 4기 신도시는 그냥 짧게만 얘기하자면 조금 쉽지 않다. 네, 공약에서 뺐어요. 네, 여기서도 언급할 필요 없어요. 나오죠? 4기 신도시는 빠진 게 3기 신도시도 안 되고 있잖아요. 2기 신도시도 아직 나왔는데. 그렇죠. 2기 신도시도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네. 지금도 아직도 분양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런 3기 신도시 발표를 언제 했었냐? 2019년도 9.13 대책 때 처음 발표. 2018년도. 18년도에. 네, 2018년도 9.13 대책 때 처음 발표했거든요. 네. 야, 지금 벌써 7년 지났어요. 7년. 네. 근데 4기 신도시 많이 한다 하면 화이팅. 물론 공급은 중요한데 언제 될까라는 거는 지켜보면 되고요. 정비사업 규제 완화해준다라는 거 일단은 저는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했던 핵심 대목 규제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사실 말장난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에 대한 실무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적률 완화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기부채나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이 좀 선결돼야 되는데 근데 또 공공기여를 또 앞에서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제일 우려스러운 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그냥 투자자들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어. 아니면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니면 반대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했어. 비트코인 가격 쫙 올라갔어. 주식 폭등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럽다 정도는. 비트코인 그때 살아할 때 귀등으로 듣지 말걸.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네. 내가 비트코인을 안 사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부동산도 집값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까 강남 집값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는 그 사람들 이슈고 집값이 5억이 뛰든 10억이 뛰든 나랑 상관없어 라고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월세 금액만 안정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전월세 금액이 올라갈 것 같은 게 전월세 금액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 게 정말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잠실 9평 이제는 월세 400만 원 시대라는 기사 나왔고요. 2025년도 6월 1일자부터 임대차 신고제는 이미 시행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렇죠. 과태료는 유예하다가 이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 청구권제가 이제 임대차 3법이었지만 임대차 2법이라고도 많이 불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제 자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일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라고 봤었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를 왜 할까요? 조세 체제는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는 전세 간주임대료 과세. 그러면 몇 주택을 가지고 있고 임대를 일단 놓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월세는 민간에서만 움직여졌다 보니까 이 신고가 의무도 아니었었고 네. 자료가 파악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양성화시키겠다. 즉 세금 걷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2주택자는 전세 간주임대료도 걷겠다. 이제 전세에서도 이제 세금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내가 한 12억 냈다. 그러면 월세를 160만 원 정도 받는 효과로 갖다가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월세 160만 원 받았으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억울하진 않지. 받았으면. 네. 받았으니까 소득 있는데 세금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세 보증금에 세금 걷는다면 진짜 억울해 하거든요. 네. 나 이거 뭐 한 것도 없는데? 그것도 그대로 다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네. 물론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도 기회비용 고려해서 그렇죠. 전세 놓는 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세의 절대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금액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월세화가 되면 월세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전세 보증 보험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월세 과속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좀 국민적인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끼깅하고 멈추긴 했었지만 임대차 보호법 최장 10년 하겠다. 20대 민생위제 발표 뭐 이것도 했었었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부동산 얘기들 쭉 있었었는데 이게 사실 재추진될 수도 있어요. 네. 임대차 보호법 10년. 전국적으로는 무기계약으로 만들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세 제도가 물론 집값을 펌핑하는 아무래도 갭 투자라는 거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매매 금액이 더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저도 인지합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이 소득 대비 주거비가 진짜 낮거든요. 압도적으로 뒤에서 1등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외국에선 전세 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일화 안젤리나 졸리인가? 예. 한국에 왔다가 놀랐다고 하잖아요. 아니 한국 임대인들은 전삽니까? 목돈을 맡겼더니 나중에 돌려주고 그냥 공짜로 렌트 프리 하면서 네.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스페이스폰 연세대학교 자녀 이렇게 보낼 때 스페이스폰이라고 종로구에 있는 그 주상복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했다가 깜짝 놀랐던. 예. 제가 그 중개부 소장님 알거든요. 그분은 직접 들었죠. 직접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월세가 저렴해서 놀란대요. 왜냐면 다른 해외 선진국들은 원룸 월세도 장난이 아닌데 네. OECD 평균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낮은 것 같아. OECD 평균은 좀 높여주려는 속셈이 아닌가.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들 월세 너무 조금 내는 것 같아. 나는 이미 GP 있으니까 월세를 조금 내 은퇴하고 월세 소득이 좀 필요한데 월세 너무 조금 내는 것 같아서 해외를 한번 갔더니 노후 대책. 네,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고령자분들의 소득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집 하나만 가지고 있고 소득이 없다. 그 어르신들이 고령자 대책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실제로 무주택자 비율이 되게 많아요. 40%가 넘죠. 그리고 말이 좋아서 무주택자랬지 사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무주택 가구입니다. 그런 진짜 주택이 없는 사람의 비중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만약에 다시금 되풀이 되면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해버리는 순간 이제 누가 임대를 넣으려고 할 것이냐. 독일처럼 이제 세입자들 면접 보고 임차인들 퇴거가 어려우니까 사실 전세 안 놓으려고 하고 월세로 돌리고 월세도 사실 독일은 전세가 없잖아요. 월세도 진짜 깐깐하게 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맞는 말 같은데 종합적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도 있죠.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네. 중도, 보수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극단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제 경제를 고려한 그런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믿어야죠. 뭐 안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공약들도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문정부와 다른 길 가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또 생각보다 이번 선거에서 재밌었던 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그냥 플랜카드가 그냥 일맥상통했는데 이재명 후보자 시절의 공약들은 남산 고도 제한 완화하겠다. 강북 횡단선 목동선 재추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거 제일 놀랐는데 압구정 신속하게 하겠다. 목동 재건축 적극 추진. 진짜 이거를 알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에서 그렇게 단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거 그래도 우리 사진 공약 있잖아요. 우리 얼굴도 같이 있는데 믿어야죠.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해서 우리 삼연봉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삼연봉. 삼연봉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얘기하자면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전설의 인증록이 있었는데 우리 이묘한과 홍진호의 대결에서 3연속 벙커링을 해가지고 나 혼자 산대에서 후일담 나오죠? 설마 연속으로 안 쓰겠지. 2번 안 쓰겠지 했는데 3번째는 안 쓰겠지 했는데 일단은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믿고 그래도 혹시 데뷔는 해야 되잖아요. 홍진호처럼
그냥 네. 설마 3연속은 안 하겠지. 2번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일단은 정찰 열심히 안 하고 네. 그냥 빌드를 또 이제 벙커링을 안 할 거라 생각해서 빌드를 막 움직이다가 목동 테크 타다가 그러다가 이제 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포지션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일단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는 일단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강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완화를 진짜 할 것인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강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은 예견돼 있어요. 공급량이 일단 반토막되기 때문에 가격대 올라갈 거는 눈에 보여지는데 그럼 지금은 안 하겠다 했지만 막상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이제 지지자들의 민원들이 쏟아지고 불만들이 나오고 그러면 분명 공급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 보니까 김현미 전 장관님께서 빵뚜아네트가 됐었던 것도 주택이 빵이었으면 밤새도록 공장 돌릴 텐데 주택이 그게 안 된다라는 즉 사실상 부동산 공급은 우리 타임렉이라고 하거든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지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결국 공급 정책이 정도라는 거를 알지만 네. 그게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분명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칠까라는 유혹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막 판 벌려놨다가 네. 무차별적으로 그냥 두들겨 맞으면 기억하잖아요. 종부세 막 몇천억 억 단위로 났던 그 아픈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대비는 해야겠다. 실무적으로 보게 됐을 때 네. 대선 2주 전부터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수 러시가 열렸거든요. 맞아요. 어대명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대선 전에 사야 된다면서 엄청나게 거래돼서 2주 전부터 물건들이 싹 사라지고 가격대들이 억 단위가 바뀐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른 데들 서서히 퍼지고 있고 지금도 대선 결과 보고서 지금 등기 쳐야 되나요 하면서 많이들 연락 오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살까를 생각해보면 물론 무지에서 살 수도 있겠죠. 집값 떨어질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값 안정시킬 건데 이 사람들 꼭지에 물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전월세 금액이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이 전월세 금액 안정을 위해서는 내가 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도 내려가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결국은 각자 도생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하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 대선 결과 보면서 빨간색으로 가야 된다. 네. 강남 성구, 용산구로 가야 된다. 우리가 산다면 어디를 가야 될까? 라는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 어차피 기대는 똑같이 할 텐데 늘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 때문에 그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정책 그 행위를 했을 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소급을 너무 많이 적용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양도소득세 중과도 소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는 시점엔 중과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파는 시점에 중과라고 그걸 중과시키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득 보고 놀란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 해서 아무튼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말씀만 딱 더 보태고 마무리할 텐데 그 공약 나온 곳 그 페이지 있잖아요. 한 페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정현 선생님이 완화해서 말씀하셨는데 1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이게? 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 예, 이게 더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서민층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건 공공주택으로 아마 할 예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공공주택으로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그 예산 어디서 갖고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게 답변인 거예요. 세금 걷어서 이쪽에다가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면 다주택자,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통해서 걷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너희들 다주택 하던 안 하던 상관 안 할 거야. 무조건 합쳐갖고 금액 큰 데서 조금 세금 걷어다가 공공임대주택 만들 거야. 라는 저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김정현 선생님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 저도 완벽하게 100%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는 명확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가 하나도 완화되지 않았어요. 다주택자 규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까지. 그러니까 유예가 되는 것들이고 이게 해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더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더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더 규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과 좀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득세 완화는 무조건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 액터가 들어가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액터가 하나 모자르니까 순환이 안 되거든요. 팔려야 이사를 가잖아요. 그거는 무주택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 분들도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방은 더 하고요. 그래서 전 취득세 중과 완화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취득세 중과 완화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간주할 거고, 그에 대한 비판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과되고 있는 것으로 세금을 걷어서 이쪽에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호텔 경제야 순환 경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뜯어다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만 원치 주겠다고 하는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쪽에서 돈을 뜯어다가 이쪽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침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포인트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취득세 중과부터 좀 해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서 삥 뜯어다가 저쪽에 공짜로 주는 이런 식의 정책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다 같이 잘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여주는 게 맞는 것들이고, 높인 것에서 일부 쉐어하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정책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면 좋겠다. 지옥에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고 디테일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시면요, 디테일하게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